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DTL은 뭐냐면, 베스트 어웨어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서 이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서 어떤 산업체에 있어가지고서 처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제형을 다 증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파이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 밑에 이게 뭐냐면은 올해가 세계 무대해가 유엔이 정한 무대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대해의 요겁니다. 올해가 저기 뭐냐면 수자원에 대한 그거에 관심이 증대됐고, 일본에서 그 세계 환경 포럼에서 뭐냐면 이제 세계 수자원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 뭐냐면은 각 국가에 있어서의 수자원 구조, 어떤 용수 구조에 대한 걱정과 현황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물건을 연관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좀 심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산업계의 중에 그 중에서도 용수 사용이 많은 파르토 쪽에 제조 시설이 있어서요. 필수 발생하고 제2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이 시설들에 대한 필수 시설들에 대한 그렇게 평가하고 결론을 갖다가 도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물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몇십 분의 1에 불과하고요. 그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1,550톤이어서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강수량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홍수기 이거라고 9월달에 집중적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경사국의 하승기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동쪽에 태어산에 주기로 해가지고서 동서로 해가지고서 경사국이 가까이기 때문에 이 비가 한번 내리면은 그 어떤 입지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며칠밖에 안 돼요. 며칠만 지나면 잡아두지 않으면 다 이제 바다로 빠져나가게 돼가지고서 그 용수로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고도성장을 계속 경제 가정계획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떤 산업발전, 그 산업 인구의 탄소 증가를 해가지고 산업화수라든지 산불수리나 수요를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물은 부족한 상황에서 오염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관리가 굉장히 힘든 그런 형태를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건데 지금 이쪽은 연평균 강수량이거든요. 세계 주요 국가들 강수량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량 연간 973명 평균이 973명인데 우리는 1300 정도 돼가지고서 평균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강수량으로 보면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서 평균치에 세계 평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비는 많이 내려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수 사용량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용수 수요하고 수요량에 대한 하고 공급량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즉 용수 수요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용수량이죠. 용수 종류가 뭐냐면 일단 사람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 용수량. 그 다음에 산업에 필요한 공업 용수량,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 용수량. 그리고 이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천 유지 용수량.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서 우리가 필요한 용수 수요량이라고 하고요. 공급량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수, 공유수가 제일 많이 쓰는데 하천수를 갖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지표수, 지하수죠. 지하수.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댐 공급량이라 해가지고서 댐을 만듦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홍수기 때 물을 저장해두던 물, 그 물을 갖다가 이제 하수기 때 좀 내려보내는 그 물량, 그 물 공급량을 합쳐가지고서 우리 용수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이제 공급량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이것이 역전되기 시작해가지고서 2006년도에는 오히려 공급량이 한 1억 톤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2026년에는 연간 한 26억 톤 정도의 용수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이제 경기여부의 아주 통계 예측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 하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물관리, 물 자원 관리를 이제 어떻게 갖고 가고 있냐면 이 두 가지로 방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요 오염 총량 관리라고 하고 하나는 원래 수산 확보, 수요 관리와 용수 확보 쪽으로 환경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물질 양이 그 해당 수계마다 뭐냐면은 그 목표 수, 환경기준, 목표 수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질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그 수계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수질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그 배출 오염물질 그 수준 이하로 유역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질을 갖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수질을 갖다 보존할 수 있을 만큼만 유역에서 오염물질량을 갖다 배출하도록 오염물질 배출량을 갖다가 저감시키고 관리하고 규제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오염 총량 관리 제도인데 이것이 시작이 되게 되면 뭐냐면 지역별 오염물 또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갖다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 수계나 해당 지역에서. 그래서 그거에 맞는 수질을 갖다 보존할 수 있는 수질을 갖다가 수질 기준을 갖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갖다가 알아주도록 그 습관량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강은 99년도에 총량관리제가 특별법, 한강 특별법이 공포가 돼가지고서 이유제 총량관리제를 갖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동강은 작년 1월 달에 선제가 특별법이 공포가 되면서 의무자 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이 공포가 됐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강수계는 해당 시군이 오염 총량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염물질을 갖다가 할당시켜가지고 오염 총량관리를 시행을 하면은 그런 시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낙동강 여성금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의무제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2002년도에 됐으니까는 큰 광역시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그리고 조그만 중도도시 같은 경우에는 4년 이내. 그 다음에 대도시는 2년, 중도도시는 3년, 부는 4년 이내에 낙동강수에 대해서 4년 내에 모든 환경구역들이 다 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쪽은 3년 6개월 이내, 큰 광역시는 3년 6개월 이내, 큰 도시는 부분까지 7월 이내에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수질 갖다 보호를 갖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 확보인데 환경부 쪽에서 수요 관리에 대한 용수 확보를 갖다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댐을 갖다 계속 세워나가게 되면 일단은 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단 그 지역이 물을 갖다 수량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어떤 청정관리 지역이나 그런 지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대책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이 어떤 자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못하게 되면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리고 댐이 설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후라든지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기존에 있던 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물 전략을 해서 10%만 해도 커다란 댐 2개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물 사용을 갖다가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서 농수를 확보하자 해가지고서 2000년 3월에 물 저희가 종합해서 수립해가지고서 어떤 공급 위주 수요 관리 중심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 말에는 뭐냐면 어떤 산업 필수 있어가지고서 처리수를 갖다 재이용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물만 있으면 10% 이상 재이용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올해인가 올 초인가는 뭐냐면 시행 규칙을 바꿔가지고서 재이용률을 갖다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감면율이든지 세제 혜택 같은 걸 갖다 증가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갖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갖고서 지금 물을 갖다 자원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 하에서 그 폐수에 대한 발생, 산업 폐수망 같은 것도 봤었죠. 어떻게 그 발생과 제약이 되고 있느냐를 갖다가 살펴보면 배출 업도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01년 말에 한 5만 배수가 되는데 폐수 발생량은 한 800만 톤이로서 해가지고서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감소하고 있고 또 년에 따라가지고서 뭐 약간의 증가폭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어떤 IMF에 의한 어떤 도산 공장에 대한 그 감소, 그 다음에 어떤 회복하면서 공장 늘어나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그 경향을 갖다가 반영한 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폐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류량, 그러니까 발생된 걸 갖다 처리하고 제2호수로 뺀 발생량도 3년 동안에는 한 6만 톤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회사, 업체 자체들도 폐수 발생량을 갖다 용수가 좀 들어가는 공정을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방류량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제2용에 대한 쪽도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 지금 이 폐수 한 5만 개 되는 폐수 산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쓰고 있는 폐수 처리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살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거 위탁은 처리 방법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영세 5종이나 조그만 업체들이 좀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폐수를 갖다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대행시키는 데 처리를 갖다 위탁 처리 업체로 대행시켜주고, 그리고 공장 폐수 종말 처리장 같은 데는 공장 같은 데 있어서는 잘 각자 공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모아가지고서 종말 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위탁 처리들은 물리화학 처리라든지 생물체 처리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주로 이제 화학적 처리 방식이 한 40%에서 이 정도 해서 한 70%, 80%가 될 것 같고요. 생물체 처리 방식은 중화하고 물리학 처리 방식하고 생물체 처리 방식하고 합쳐진 거니까는 거의 이것도 한 20, 3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산업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화학적 방식이 한 70, 80% 정도, 생물체 처리 방식이 한 20, 30% 정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좀 업종별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업종별로 살펴본 건데, 이거 발생량하고 방류량하고, 그러니까 제2용 관계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업종별로. 아주 경쟁이 제일 많습니다. 450만 톤을 발생시키는데, 이제 배수량이 70만 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제철소에서 냉각수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용수, 폐수 발생되는 거 많은 부분인데, 냉각수인데, 해안스프레드 가지고서 냉각하는데 제철, 그냥 쓰고 있는 거. 그래서 그렇고, 그거 빼놓고서는 제조업종이 좀 이제 많이, 여기에서는 이제 제용되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제용 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주로 일종이 많고, 그러니까 크기가 그러니까 폐수 배수가 2,000톤 이상 많이 쓰는 데가 제용률이 많고, 나머지 대해서는 제용률이 좀 작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에 있어가지고서 그 제형하면은 어떻게 제형을 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어떤 단체를 갖다가 좀 이용을 했는데, 주로 제형하는 것에 대한 건 뭐냐면 생활에서 목욕한다든지 그런 데 나온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장 폐수, 냉각수 같은 거, 그 다음에 폐수 처리에 대한 그 처리수, 산업수 같은 걸 갖다가 제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청소용수라든지 화장실세척수나 공동용수, 냉각수, 세척용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처리 방식은 이런 폐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나오는 그 폐수의 처리 방식은 어떤 약품 침전이라든지 어떤 물리화학적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세워한
수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용도도 거의 비슷한, 어떤 커넥시드라든지, 공동용수라든지, 성성용수 이렇게 그 정도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성성에 따라가지고 주공법이 승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성원법이 주승리, 이름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중에 산업체 중에서도 이제 화구 종이 제수시설을 갖다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화구 종이 제설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작업중력도 대형 산업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원가 중에 에너지 비용은 한 10%에서 20% 차지하고 있는 작업중 산업이고, 필수 배출로서는 사만 중에 0.5%는 굉장히 작은 차지하고 있지만, 필수 배출량은 30만 톤이 넘는 10% 차지하는, 업체가 필수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펄프 종이 제조 시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펄프 제조 시설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원료를 갖다가 쓰는데, 원료는 목재 칩입니다. 나무 갖다가 잘게 자르는 목재 칩인데, 목재 칩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가속 쏟아놓고, 그러니까 그 증에 바른 붙이고, 증에 갖다가 세척, 정선, 표백, 건조해가지고 제품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원료 중에서는 뭐냐면은 펄프 성분이 목재 칩에서 펄프 성분은 한 40, 50% 정도가 되고요. 리그닌이 한 23%에서 28%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헤미스를 가지고 성분들인데, 이 리그닌 성분들이 많으면 이것이 살아가 돼가지고서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해가지고 제품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리그닌을 갖다가 펄프와 공정에서 리그닌을 다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거시키는 공정이 뭐냐면 증의 공정입니다. 증의는 뭐냐면 계속 가동수다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찌는 건데, 물을 부서 찌게 되면 여기서 리그닌을 갖다가 뽑아내는데 여기서 한 97% 정도까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루수다를 갖다가 이제 세척을 시켜가지고 없앤 다음에 정성 공정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 남아있는 다른 이물질들 제거를 갖다가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리그닌 한 97% 제거되는데 나머지 한 3%에 대한 리그닌을 갖다가 표백제 약품을 집어넣어줘가지고서 마저 약품을 갖다가 이제 리그닌을 제거시킨 다음에 펄프만을 갖다가 건조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펄프 제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나오는 필수가 뭐냐면은 기억이랑 110 정도. 실제로 이거는 자주 짜서 통계가 좀 작아서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실 거는 뭐냐면은 소디크롬이 한 1700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BOD에 비해서 그 CO 객체가 굉장히 한 15배 정도 높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나무래성, 미생물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거의 펄프 이 PS 중에는 그러니까 예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지 않나 하는 그런 나무래성 물질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원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공정들을 갖다가 봤을 적에 보통 제품 1톤 생산할 적에 BOD는 한 5.5kg 정도가 나오고, 한 1톤 생산할 적에 페이스는 한 50kg 정도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시어비클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한 40kg, 30kg 정도 나오고요.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펄프 만든 거고, 하나는 뭐냐면 펄프 중에서도 이제 고지만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종이 제품 만드는 건데, 이게 도심지 제조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심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과 박스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형태를 갖다 지지해주기 위해서 사과 박스 보면 그 안에 어떤 S자 모양의 나사 형식으로 된 게 심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걸 갖다 도심지라고 합니다. 일단 그것은 종이질 중에서는 제일 나쁜 종이질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료를 갖다 쓰는데 고지가 쓰겠죠. 고지도 종류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백성지랄 해가지고 우리가 하얀 정직. 근데 그것도 재단하고서 남는 어떤 깨끗한 인쇄가 안 된 그런 그 고지들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백상지에다가 인쇄가 된 그런 고지도 있고 잡지들도 있고 또 신문용지 있고 그 다음에 골판지 같은 종류의 흑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나쁠수록 나오는 필수 성생은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 갖다가 해비를 해가지고서 해비라고 해서 문제 풀어내는 거죠. 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정성으로 이물질을 갖다 제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 해리하고 정성할 적에는 보통 업체들마다 이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물속에 펄프, 해리 대한 그 펄프에 대한 그 함량이 한 1.5% 2%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그 제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한 5에서 6% 정도 농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농축 과정에서 이제 다량의 이제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폐수는 이제 하얀색을 띄어 있어가지고 백색 폐수라고 하는데 이 백색 폐수에는 뭐랄까 여기서 했던 어떤 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폐수는 거의 다 이제 제형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럼 이 부분에 좀 농축된 걸 갖다가 이제 초리 공정을 거치는데 초리는 뭐냐면 한지 뜨듯이 종이를 이렇게 뜨는 공정이죠. 떠가지고서 그걸 탈수시키는데 탈수에서도 물이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필터 패스벨트죠. 벨트갖고서 이제 탈수를 시켜주는데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그 역세 연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제품이 나오면 건조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갖다 거쳐서 했더니 나오는 그 폐수 성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BOD는 한 1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COD는 한 1100 정도 되고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 경우인데요. 지금 1하고 2하고 케이스는 뭐냐면 저런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신문용지 같은 거나 그 잡지 같은 거 갖다 이제 풀어가지고서 이제 만드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인쇄에 대한 이제 그 잉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편부, 그러니까 잉크를 다 빼내는 공정이죠. 그게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빼내는 공정이 들어가면은 이만큼 오염도가 더 잉크에 대한 성분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원래를 보면 제품 일정 생산할 적에 폐수는 한 170리터 정도, 아까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BOD가 한 165kg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어떻게 보면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해서 공정 제조 공법들이 있는데 그런 폐수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폐수를 갖다 제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조사한 55개 업체인데 55개 업체가 새로 조사해서 나와가지고 봤는데 보면은 제용률이 평균적으로 한 40%밖에 안 됩니다. 평균 40% 정도밖에 안 되고 얻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뭐냐면 농도가 상당히 높으니까는 처리할 적이 힘들어가지고서 첨발 처리가 힘드니까는 희석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잘하는 데는 80% 이상 거의 100%까지 제용하는 데가 있지만은 안 하는 데는 거의 0%밖에 안 하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 현 시점에 있어가지고 폐수 제형률이 산업계획가서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제형률이 많다고 하는 제지업체에 있어서도 보면 업체에 따라서의 어떤 그 제형의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편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소 수익인데 이건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수제식 사에서 적용용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BOD가 10일 넘지 않고 면적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고 살도가 넘지 않는 그러면서 위생적으로 이제 위생적인 물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중소 수액 기준으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소 갖다가 파고가 제조업체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제이용 그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50몇 군데 조사했는데 그런 어떤 제이용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처리수를 갖다 제이용을 사용하다가 감산되는 방식이 있었고
어떤 폐수 이성 방식을 갖다가 어떤 그 강제 투입 방식을 가지고서 세수 공격을 개선을 해가지고서 발생을 줄였다. 어떤 처리 수를 갖다 여과기 설치하여서 더 수질을 갖다가 좋게 한 다음에 재용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수를 갖다가 어떤 공업용수로서 재용했다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방류량을 갖다가 50% 줄여가지고서 5년 동안 35억을 갖다 절감했다. 그러니까 연간 10억을 갖다 절감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샤워기에서도 젖을 달아가지고 연간 850만 원 했다는 거. 그리고 정수 서비스 설치해가지고 대상을 되는 거.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렇게 처리 수율을 좀 높여가지고서 다시 이제 공정용수를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화장실 용수를 어떤 분수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재형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 땅에서는 재형을 굉장히 확대화시키고 준비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용수 재형을 많이 하고 있던 지지협정을 하더라도 어떤 재형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재형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석을 제외하고서는 재형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렇다고 산업 폐수를 갖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재형을 다 가능하겠냐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재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재형을 딱 하면 어느 용도의 목적의 용수까지 우리가 재활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뭐냐면은 일단 산업에서 처리 시설이 갖고 있는 폐처리 기술이, 기술이 얻을 수 있는 처리 기술 수준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수준을 갖다가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이수 목적에 맞는 정도까지 이제 재형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다가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파포 중위제협정 갖고서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가장 최적의 기술이 뭐냐, 그걸 한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BH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베스트 어베어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서 경제적으로 다소 가능한 최적의 기술입니다. 다른 경우는 기술. 이걸 갖다가 다시 풀어썼으면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어베러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용 가능성,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건 하에서 관련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처리 기술, 또는 생산 공정의 변경 등을 포함한 효과적 기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소 가능한 최적의 제일 좋은 기술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어베러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갖다 둘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기술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에서 개발돼서 여기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도 같이 포함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현장 프로토타입의 현재 실증 시험까지도 시행한 걸 갖다가 우리가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B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결정된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고, 단지 뭐냐면 이러한 개념을 갖고서 각 국가마다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처리 기술적 수준에 맞는 BT 지침을 갖다가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BT에 대한 개념을 내놔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게 도입을 않고 일본에 대한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모든 업체에 대해서 기술 수준을 갖다 따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요. 이 BT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자리에서 거치한 거고, 이거는 이제 유럽 자리에서 거치한 것인데, X축이 이제 처리수에 대한 유출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축은 뭐냐면 오염물질 제거 양당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처리 수질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처리에 들어간 비용은 오염물질 제거량당 비용은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처리 수질을 갖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리 수질을 갖다가 양호한 수질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양호한 처리 수질을 갖다가 얻으면서 비용도 적절한 수준인 이 두 개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이 변곡점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최적에 대한 처리 기술이라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뭐냐면 제거되는 오염물질 양인데, 오염물질 양을 딱 많이 제거시키고 이쪽은 비용이고요. 오염물질 양을 딱 많이 제거시키려고 하면은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오염물질 양을 조금만 제거시킨다면 비용은 이제 조금 그렇게 안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오염물질을 가능한 적은 비용에서 가능한 많은 오염물질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술. 이 변곡점 부분에 있는 이 기술이 결국은 가장 최적에 대한 기술이다. 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BA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어서는 BAT 평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 폴루션 디스차지 엘리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 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출 관리 제도가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기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평가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매트릭스 정리를 해가지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BAT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주로 근데 미국 쪽은 좀 뭐랄까 정량화 쪽에 대한 평가 방법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유럽 쪽은 주로 전문가 그룹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크니컬 워킹 그룹을 해가지고서 그룹에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먼저 이제 여러 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제 후보 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제안을 하면은 스크린을 한 다음에 그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물질 중에 에너지에 대한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항해에 대한 평가 해가지고서 최종에 대한 몇 가지 알아낸 다음에 최종 심리적 그룹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그래서 여기서 BAT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BAT를 평가하는 것 지침부터 막중 체력적에 우리나라 거 갖다가 만든다고 할 적에는 과연 대상 기술, BAT에 대한 처리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건지, 우리 차제 적용되는 기술만을 할 건지, 아니면 외국 기술도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은 비용을 갖다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BAT 공정을 갖다 단위 공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최소성 폐수처리 공정에 대해서는 할 건지, 그다음에 BAT 값을 갖다가 오염물질의 종류를 갖다 일반 오염물질하고 미해물질하고 나눌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물이 1정서부터 5정까지 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이걸 갖다 BAT 값을 갖다 차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어떤 미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BAT 평가를 갖다 개별 오염물질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독성을 갖다 갖고서 할 것인가. 그리고 BAT의 기준도 보면 농도 기준의 BAT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원단위 개념, 제품 1리터 생산할 적에 오염물질 배출량 1kg 이상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원단위 개념으로서의 BAT 기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지금 업체마다 내는 보내는 폐수 방류수업이 하천이나 해역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폐중막 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아니면 하중막 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서 2차 항공 처리 거친 다음에 수계로 배출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서의 BAT를 갖다가 어떤 기준을 갖고서 우리가 할 거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리파이 해가지고서 정량화 수 있는 확실한 부분들만 인자를 팩트를 갖고서 평가 방법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제치마는 뭐냐면 일단 여러 가지 대상업체 대상 기술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각 실제 산업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 그것만을 한정해서 해가지고서 거기 있는 기술들을 쭉 목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그 기술들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오염물질 양기 준위로 제거 효율하고 그 다음에 방위수 오염물질 농도 이걸 갖다가 기술 목록화해가지고서 제거 효율에 대해서 쭉 줄을 갖다 세우고 순위별로 그 다음에 방위수 오염물질 농도들도 낮은 순서부터 쭉 순위를 세웠습니다. 해가지고서 이쪽에서도 450%에 적용되고 이쪽에서도 450%에 적용되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서로 이쪽에도 해당되고 이쪽에도 해당되는데 벡트릭스에서 겹치는데 그러니까 오염물질 제거 효율도 450% 들고 방위수 오염물질 그 양질의 저것도 50% 안에 드는 그런 그 업체들 갖다가 1차 비트 후보 분위로 선정을 해가지고서 기술 처리 수정 평가해가지고 1차 후보 분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업체들 갖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오염물질 제거량당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그 처리 비용에 대한 또 줄을 갖다 세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처리 효율을 좋으면 기술 수준이 좋으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돈 들어간 450%를 다시 또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선택되는 몇 가지 보통 들어간 세액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2차 비용 평가를 했습니다. 2차 비용 평가를 해서 나중에 또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처리 효율을 얼마만큼 처리 효율 증가에 따른 거기에 들어가는 그 처리 비용에 대한 증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봐가지고서 2차 비용을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된 그 기술들은 뭐냐면은 오염물질량이나 수소지 발생량 그러니까는 물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폐기물 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는 봐가지고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최종 게이트 선택을 하고 아니다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처리 수준으로 가가지고 다시 평가하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평가를 갖다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평가는 지금 우리가 그 산업체가 굉장히 한 5만 분들에 되는데 우리가 산업체 우리 환경부에서 산업체 계속 관리하는 걸 갖다가 거기 중에 82개 분류 시설을 특성에 따라서 82개를 분류해가지고서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폐수 특성들이 그 펄프 제조업종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가지고서 그 한 분류 내에서는 폐수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그 게이트 평가에 따라는 서류가 오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시 세분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펄프 같은 그 펄프 종이 제조시설 하나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펄프 제조시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펄프를 갖다 원료를 해가지고서 종이 만드는 시설 그 다음에 펄프 고지를 같이 써가지고서 털목 종이 제조시설 하나는 뭐냐면 펄프하고 고지 원료를 쓰는데 비탈하고 비표를 종이 제품을 쓰는 시설 그 다음에 고지 원료를 사용하는 털목 표백 이거 고지만을 쓰는 거 고지만을 쓰는데 여기서 털목 시설하고 표백 공정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털목 공정이 없고 비표 없는 그런 6가지 시설을 이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우리 환경부에서는 배출시설은 82개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표준산업 분류에는 그 제품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세 분류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품 특성에 따라서 세 분류한 거기 때문에 폐수 특성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화장지 같은 경우에 같은 화장지거든요. 제품은 같은 화장지인데 우리 보면 고급 화장지 있고 또 그 가장 질이 좀 나쁜 재생 화장지가 있어요. 고급 화장지는 뭐냐면 펄프만을 갖다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그 재생 화장지 그 저부품의 화장지는 뭐냐면 고지만을 갖다 올려줘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같은 화장지라고 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료를 갖다 순수 펄프로 썼느냐 아니면 고지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나오는 처리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성장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산업 분류보다는 이러한 원료라든지 생산 공장의 특성에 따라 이런 분류가 심사되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세 분류를 했고요. 이 분류들에 대해서 보면은
원사로 방류수인데, BOD를 보면은 그 빨고 제재하는 데가 결심이죠. 그 다음에, 그 고지만 쓰고 탈묶음인가 안 거치는 데를 이제 BOD가 한 1,500 나오고, COD 크롬은 한 4,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 116짜리하고 1,500짜리라든지 1,700짜리하고 4,000짜리를 같이 넣어서 비교 방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듯이 세부를 갖다 해야지 그 산업체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베이직가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좀 전에 해보세요. 그리고 조사하는 항목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 그러니까 BOD에서 영양염료, 그 다음에 중금속 계통,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을 해가지고 다이옥신까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도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세부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페이스터리에 대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공정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봤더니, 보통 대부분 이제 성분처리도 다 하고 있고, 성분처리하는 중에서 성분처리하고 물리학적 처리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았고, 이 부분들은 필수 업종에 따라서 이제 필수가 너무 높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형에 대한 특성이 바뀌다든지, 이런 것에서는 성분처리까지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BOD 평가 방법에 있어가지고 평가하는 그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뭐냐면은 그 방위수 이거 농도를 해가지고서 업체들 갖다 쭉 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곱 효율 갖고서 쭉 줄을 세웠고요. 상위 50%를 갖다가 서로 겹치는 데를 갖다가 이제 뽑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어서는 이제 오염수 제거를 갖다 처리 비용 봐가지고서 우선순위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갖다가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3개 기술 중에서 서로 98%, 99%, 1%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서의 시범 기술과 시범 기술의 비교를 했을 적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시범 기술에서 5번 기술을 가는데, 시범 기술 5번 기술을 가는데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것은 5번 기술, 시범 기술을 가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봐가지고서 한 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제외한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요. 한 개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냐면은 오염물질 제거량, 그러니까 연관 처리 비용을 갖다가 이 주기술에 대한 차이죠. 오염물질 제거량이 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 제거량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한 개 비용하고 비교 평가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가지고서 생산 분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평균 보통 대상 세부 업종에 있어서의 평균이 24.7인데 5번 업체 기술은 뭐냐면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85가 나옵니다. 10번 기술은 여기 7.2가 나오고, 비닐값 했더니 여기는 3.6 나오고 여기는 3이 나왔어요. 슬러지 발생량 보았더니 평균에 대한 비교값이 1.1에서 5.1이고, 그래가지고서 평균 평가 점수가 여기 5.7 나왔거든요. 그래서 1 해가지고서 3 이상일 경우에는 이 기술은 좀 문제가 있다 제외하고, 3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하는, 그래서 이 기술을 갖다가, 시공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평가된 것이 이제 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는데요. BOD 값을 보면은 이제 펄보증 조직설은 5.3, 그 다음에 펄보증으로 사용하는 중제품 4.4, 그 다음에 7.3, 5.7, 12.2, 5.0. 그러니까 고지원료 사용하는 탈무, 표백, 종이제조시설, 가장 오염 농도 높은 그 시설을 빼놓고는 다 뭐냐면은 10 이하로 나왔습니다. 최적 기술로, BOD 기술의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용 중소 기준이 뭐냐면은 1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적 기술을 갖다 선정한다고 했을 적에 BOD가 1,500 나오고 그런 제조업체를 하더라도 어떤 BOD 기술을 적용해가지고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거의 아주 중수도 수준까지도 어떤 고지 원료 사용하는 탈모 표백공정 제조시설 이 세부에 해당되는 종이제조시설만 빼고서는 나머지 업체들은 다 뭐냐면 중수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독성은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리그이라든지 위에 화학 물질들 많이 좀 나오는데
그 물질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준치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종합 독성치로서의 어떠한 그 값을 갖다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총독성능도 기준을 갖다 둬가지고서 한 7개 업종이요. 재질 쪽에서는 없고 주로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금속 제품 쪽에 총독성 값을 갖다가 기준을 갖다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본 바가 되겠습니다. 이건 총독성에 대한 값을 갖다 계산할 방법인데 하나하나의 단일 유해물질에 대해서 독성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어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면 그 물질량, 그 단일 물질량에 대한 독성, 그 물질에 대한 독성 가중치 계수를 곱해가지고서 이거 시그마값이 되겠죠. 물질들과 다 합치면 그것이 총 독성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그 유해물질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라든지 클로로포론, 트리클로페놀, 에이옥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흡착성 할로겐 유기염료라 해서 유기염 펄공정을 쓰는 그런 펄공정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쪽인데 그걸 갖다 통합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나온 거 봤는데 지금 우리 그 제조업체들 보면은 만약 제조기술 갖다가 있는 그 우리 수행 갖고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그 기술을 갖다가 쓴다고 했을 적에는 배출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딱 봤을 적에 지금 이게 BAT 현상부터 보면은 일단 이 결과값으로 최고 수준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 수준까지는 그 우리 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니까는 그 비율이 오래되지 잘하든지 그 정도 범위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현 단계에서도 좀만 노력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기술 분석을 해가지고서 오염총량을 시행할 적에 어떤 그 습관량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데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처리 기술 수준이 모든 업체 81개 그 업체들의 세울 시설을 다 도출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인류적 대에 있는 어떤 국가적인 기준을 갖다가 차등시켜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어떤 처리시설에서 pH 농도를 따라 알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아니면 그 대상 그 분류 시설에서 도달 가능한 어떤 기술 수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 가지고서 계속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염물질을 저감을 시켜주고 또 저감해서 양질의 수를 얻는 것만큼 또 뭐냐 재용을 해가지고서 용수를 갖다 들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뭐냐면 BAT에 대한 평가 방법 그것을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